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지은이는 로버트 월딩거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그리고 마크 슐츠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부책임자이자 브린모어 대학 심리학과 수 카르다스 석좌 교수입니다. 진정 행복하고 좋은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미래의 건강과 행복을 얻으려면 지금 당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르러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느끼게 해줄 단 하나의 선택은 무엇일까? 2007년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76%는 부자가 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했고 50%는 유명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10여 년이 지나 성인으로 보낸 시간이 늘어난 밀레니얼 세대에게 비슷한 질문을 다시 했다. 그들의 대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명성에 대한 욕구는 우선순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돈 많이 벌기, 성공적인 경력 쌓기, 빚 없이 살기 같은 것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에 포함되어 있었다. 겨우 말문이 트인 어린아이에게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물어보는 나라들이 많다. 어른이 된 뒤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묻는다. 이렇게 직장, 직위나 급여, 성취에 대한 인정을 기준으로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지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행복한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좋은 인생이라 해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인생을 완벽하게 만드는 방법 같은 건 없으며 설령 있다 해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풍요로운 삶, 즉 좋은 삶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과학적인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썼다. 그 중심에는 1938년에 시작되어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굳건히 진행되고 있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가 있다. 당시 상당히 급진적이었던 이 연구는 인간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을 병들게 하는 원인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번창하는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최초 참가자 724명의 후손까지 포함해 1,3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해 3세대에 걸친 연구가 진행되는 중이다. 이 연구는 인간의 생애에 대한 가장 길고 심층적인 종단 연구다.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다 보니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장수와 일관되게 공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바로 좋은 관계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끝.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한다. 사실 그 안에는 모든 게 담겨 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뭘 의미할까? 답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물어보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은 게 뭔지 잘 모른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기가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마치 상을 받듯이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 수도 있는 무언가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하나의 목적지처럼 여겨서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뒤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면 남은 평생을 그냥 대충 시간을 보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행복은 절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말을 썼다. 이건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느끼는 깊은 행복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은 다양한 쾌락에 덧없는 행복을 가리키는 헤도니아라는 말과 대조된다. 모든 연구와 우리 하버드 연구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가족, 친구, 공동체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연결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걸 입증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고립된 사람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건강이 빨리 나빠진다. 외로운 사람은 수명도 짧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타인과 단절된 채 사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는 6천만 명이 넘는 숫자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라는 질문에 그건 절대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진 어떤 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번창하고 행복해지는 걸 막지 못한다. 사람들은 종종 어른이 되면 인생과 생활 방식이 고정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인 발달에 관한 모든 연구를 살펴본 결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심신을 보호할 수 있다. 하버드 연구에 참가한 이들을 80대까지 추적한 우리는 참가자들이 중년기에 이르렀을 때를 돌아보면서 누가 행복한지, 누가 건강한 팔순을 맞고 누가 그렇지 않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50세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모두 모아봤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늙어갈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중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자신의 인간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라는 걸 알아냈다. 50세 때 자신의 관계에 가장 만족한 사람이 80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건강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협을 받았다. 건강 문제나 부상에 대한 치료법은 사실상 전무했다. 치통이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짧고 힘들고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살아남았다.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84년간의 연구와 수백 개의 연구 논문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신호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메시지로 압축할 수 있다. 긍정적인 관계는 인간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각 문화권에서는 돈, 성취, 지위 같은 것들을 성취하도록 장려하는데 이는 완전한 신기루가 아니기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돈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벌이에만 골몰하는 삶은 강요에 의한 삶이다. 부는 우리가 추구하는 선이 아니다. 그건 유용하긴 하지만 다른 것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돈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마이아 앤젤로는 돈을 목표로 삼지 말자. 그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을 잘 해내자라고 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라는 진부한 말이다. 우리가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은 실제로 날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일 것이다.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면 한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건 바로 세상에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사실이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비참해진다고 말했다. 뭘 통제할 수 있고 뭘 통제할 수 없는지 구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뜻이다. 우리 연구를 비롯해 수많은 연구 결과가 지역, 나이, 민족, 배경에 상관없이 좋은 대인 관계와 건강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계속 보강하고 있다. 관계는 단순히 다른 것들을 위한 디딤돌로서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기능적인 길도 아니다.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관계는 우리 일상 경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퍼즐에서 강력하고 실용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현대인들은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관계는 우리 삶의 토대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 관계와 무관해 보이는 소득이나 성취 같은 것도 실제로는 관계와 분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는 주변 세상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자신은 변치 않는 바위처럼 똑같은 모습을 유지한다고 여긴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서 미래의 상태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당신이 바라보는 풍경은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의 삶은 원래 사회적이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인간관계다. 좋은 삶을 살려면 성장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레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경험하고 견디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성장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는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삶 너머로 관심과 노력을 확대하는 걸 생성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년기의 활력과 흥분을 열어주는 열쇠다. 하버드 연구 참가자 가운데 가장 행복해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들은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나 이외의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로 바꾼 사람들이다. 하버드 연구에 참여한 존 F 케네디도 중년기에 이 사실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을 떠올려보자.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 연구 참가자들에게 살면서 덜 했더라면 하는 건 무엇인가? 더 많이 했으면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다들 자신의 중년기를 자주 언급했다.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행동을 하는데 너무 적은 시간을 할애한 걸 후회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디시어 속담에 사람은 계획하고 신은 웃는다라는 뜻의 말이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항상 힘든 것만은 아니다. 때론 운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대부분 인간관계가 포함된다.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삶이 움직이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좋은 동반자와 함께하면 먼 길도 가깝다. 마음과 몸이 서로 뒤얽혀 있다는 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외로우면 몸도 아프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 외로움은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면역 체계가 억제되며 뇌 기능이 저하되고 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 노인의 고독은 비만보다 건강에 2배나 해롭고 만성적인 고독은 사망 확률을 26%나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다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배우자와 보낸 시간이 길수록 더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은 더 그랬다. 이런 결과에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 빈도와 그 질이 행복을 예측하는 2가지 주요 변수라는 건 말이다. 간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먼저, 내 인생에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가부터 물어보자. 이건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에게 절대 던지지 않는 질문이다. 괜찮은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했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차례다. 이 관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때 그 관계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라는 2가지 광범위한 차원을 이용하면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포착할 수 있다. 우리는 인간이 사회적 피조물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본질적으로 이건 개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비밀을 털어놓거나 자신과 연애를 하거나 자신의 멘토가 될 수 없고 혼자 소파를 옮길 수도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도와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와 똑같은 연결과 지원을 제공할 때 비로소 번성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움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돕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 관대함과 행복 사이에는 신경적 연결고리와 실제적 연결고리가 있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면 뇌가 좋은 감정을 느낄 준비를 하고 그런 좋은 감정 때문에 미래의 다른 사람을 도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세상에서 확실한 건 죽음뿐인데 언제 죽게 될지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철학자 시몬 베유는 관심은 가장 희귀하고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라고 썼다. 관심, 즉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심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곧 자기 삶을 나눠준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살아있음을 더 생생하게 느끼기도 한다. 인간의 접촉과 신체적 근접성은 감정과 심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생물학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의 물리적 존재는 기계로 복제할 수 없다. 함께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 여기,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자. 현재는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1979년 존 카바찌는 말기 환자와 만성 통증 환자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8개 세션 과정에 고대 불교의 명상법을 적용했다. 그는 이 과정을 마음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감소 요법이라고 불렀다. 이 치료 방법이 성공한 덕에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거의 어디서나 접할 수 있을 만큼 널리 퍼져 일반화되었다. 현재 많은 연구가 그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수많은 의과대학에서 마음챙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음챙김 수련의 핵심은 경계와 주의력에 관한 것이다. 카바찌는 마음챙김을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을 때 나타나는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자기 몸의 감각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그걸 추상화하거나 재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지금 있는 곳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인간의 마음은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다. 마음챙김의 목표는 그런 마음을 집으로, 현재의 순간으로 계속 가져오는 것이다. 마음챙김의 핵심 개념은 수세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많은 문화적 전통의 일부다. 이것의 목표는 일상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미군에서도 마음챙김에 투자하며 인간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군인들에게 매 순간 방심하지 않고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면 단순한 삶의 감각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행동하는 능력도 커진다.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마음챙김의 순간이 힘든 명상일 필요는 없다. 그냥 멈춘 뒤 주의를 기울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영적 교사인 남 다스가 간단하게 표현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곧 마음챙김이다. 누군가에게 주목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그 순간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다. 자신에게 주목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확인하라. 그러면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과 추구해야 할 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관심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관심을 어떻게 투자할지 그 방법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다. 좋은 소식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인생의 매 순간마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도 한다. 84년간의 하버드 연구를 살펴보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참가자는 최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조사해보면 그중 많은 부분에 역시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마약과 알코올 문제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요한 관계 등 연구 참가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많은 시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의 결과였다.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기분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또한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건 인생의 중대한 아이러니 중 하나다. 때론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다. 각자 자신의 길을 걷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긴다. 우리가 각자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있다. 바로 삶과 관계에서 우리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에 처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때때로 상황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전에 기꺼이 맞설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 존 카바찌는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라고 썼다. 우리는 중년기에 힘든 일을 생각하거나 얘기하는 걸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30여 년 뒤에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어려움에 맞서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떨어졌으며 노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유연함이야말로 진정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 연구에서 얻은 한 가지 교훈은 융통성 있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높은 건물일수록 유연성을 요구한다. 그래야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는 집안 위에서 함께 파도를 타며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지만 영혼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온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사건 때문에 동요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시각 때문에 동요한다 라고 말했다. 부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는 승려들은 우리 또한 서로 연결된 상호 의존, 감정, 인식, 생각, 의식의 체계라는 걸 알고 있다 라고 했다. 현대 불교의 스승인 오쿠무라 쇼와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다 라고 썼다. 불교의 많은 가르침처럼 여기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인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창조했다. 하지만 매 순간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줌으로써 머릿속에 다른 세상의 그림을 만들고 있다. 자신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가두는 정신적 패턴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선종 지도자인 스즈키 슐류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 접근할 때 마치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게 긍정적인 태도라고 가르쳤다. 그는 초보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라고 썼다. 우리는 본인의 삶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느껴지지만 자신과 관련해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고 초보자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하버드 연구는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관계에 기대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준다. 우리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이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2008년 대침체기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개인적이거나 세계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우리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응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아니다. 얼마든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다. 속도를 늦추고 힘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애쓰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키워나가면 거친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된다. 다른 이를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데는 위험이 따른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에 마음을 열면 동시에 상처 입을 위험도 생긴다. 다른 사람과 더 가깝게 느낄수록 더 취약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위험을 감수한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과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무력한 생명체로 삶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애착 유형은 유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양육자가 곁을 떠나면 아이들은 화를 내는 게 정상이고 실제로 건강하고 잘 적응된 아이는 이렇게 행동한다. 양육자가 돌아오면 아이는 즉시 접촉을 시도하고 일단 접촉한 뒤에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정을 찾는다. 이런 애착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안정 애착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은 불안과 회피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불안정한 상태에 대처한다. 불안감이 심한 아이는 양육자가 돌아오면 즉시 접촉을 시도하지만 불안감을 달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회피아동은 겉으로는 양육자의 존재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양육자가 방에서 나가도 겉으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고 양육자가 돌아와도 위로를 구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양육자를 외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겉모습은 속임수일 수 있다. 애착을 연구하는 이들은 회피 성향의 아이들도 양육자가 자기 곁을 떠나면 신경을 쓰지만 양육자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사랑을 요구해도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양육자가 자기를 멀리할 수도 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애착 안정성은 성인을 위한 스펙트럼에도 존재하며 애착 관계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이들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지만 안전한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된다. 애정어린 접촉은 약물만큼 강한 효과를 발휘한다. 감정은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다. 인간관계는 우리 내면에 살고 있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각종 호르몬과 화학물질이 생성되고 그것이 혈액을 타고 이동해 심장과 뇌, 다른 많은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효과는 평생 지속된다.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게 잘 드러난다. 공감과 애정을 많이 표현하는 커플이 오래간다. 파트너와 속상했던 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더 애정어린 감정을 표현한 남녀는 5년 뒤에도 함께할 확률이 높았다. 특히 중요한 감정은 공감과 애정이다. 남자들의 공감 어린 반응도 중요했다. 남자가 파트너의 감정에 귀를 기울일수록 상대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파트너의 관점을 인정할수록 커플이 계속 함께 지낼 가능성이 높았다. 호기심을 갖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려는 의지를 키울 수 있다면 그들의 유대는 더 안정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하지만 강하고 믿을 수 있는 유대감을 구축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쉽게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듯이 친밀한 관계도 살아있는 존재라서 인생의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혼자 힘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관심과 영향이 계속 필요하다. 사실 가족의 규모나 친밀도, 기쁨이나 곤경과 관계없이 하버드 연구에 참여한 모든 가족이 공유하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는 바로 꾸준히 이어진 변화다. 삶의 주기가 계속 바뀜에 따라 모든 가족 구성원은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역할 때문에 항상 약간의 적응이 필요하다. 1955년 발달 심리학자 에미 베르너는 힘든 유년기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성을 갖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출생한 날부터 성인기까지 계속 추적하는 종단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에 주목할 만한 점은 베르너가 그 섬에서 일부 참가자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1955년에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 즉 총 690명을 연구에 포함시켰고 이 연구는 30년 이상 지속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질병을 앓거나 양육자와 좋지 못한 경험을 하거나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며 학습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의 어린 시절 경험은 정말 중요했다. 하지만 베르너는 희망을 품을 만한 이유도 찾아냈다. 힘든 유년기를 보낸 아이들 중 3분의 1은 그런 환경에서도 여전히 배려심 많고 친절하며 정서적으로 잘 적응하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이 아이들은 힘든 어린 시절을 극복했다. 베르너는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다. 주요 원천 중 하나는 아이를 보살피는 어른이 최소 1명 이상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이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옆에서 정서적으로 계속 투자해주는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아이의 발달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미 베르너의 연구와 하버드 연구, 그리고 다른 수많은 연구가 하나로 수렴된다. 어린 시절의 경험과 성인기에 맺는 긍정적인 사회 관계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바로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메시지로 말이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맺은 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처음 배운다. 이때는 우리가 평생 함께할 감정적인 습관을 기르기 시작하는 시기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처리하는 우리의 능력이 영향을 잘 받는다는 것이다. 사실 감정 관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잘하게 되는 일들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올바른 지도와 약간의 연습만 거치면 나이에 관계없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해도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인생은 경험을 수정할 수 있는 기나긴 기회다. 하버드 연구에 참가한 이들 중에는 의학 연구원, 성공한 작가, 부유한 월스트리트 중개인처럼 꿈의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일터에서 불행한 이들이 많다. 반면 중요하지 않거나 힘든 직업에 종사하지만 많은 만족감과 의미를 얻는 도심지 출신의 참가자들도 있다. 그건 바로 일터에서의 관계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다. 함께 일하는 동료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게 직장의 단점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일터 이외의 장소에서는 만날 기회가 없을 사람들과 독특한 관계를 맺거나
우정을 나눌 새로운 기회를 얻기도 한다. 여론조사 회사인 갤럽은 30년 동안 업무 몰입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 중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질문이 있다. 그것은 직장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가이다. 일부 관리자와 직원들은 그 질문이 부적절하거나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연구 결과 직장에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에 더 몰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여성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직장에 친한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하게 긍정한 여성은 자기 일에 몰입할 가능성이 2배나 높았다. 직장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므로 근로자들이 더 건강해지고 화가 난 채로 귀가하는 날이 줄어든다.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 한 참가자는 50년 가까이 운영한 병원에서 한 일들 가운데 뭐가 제일 그립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일 자체는 그리운 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과 그들의 우정이 그립죠. 우리가 대부분 일터에서 보내는 삶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일이 사교와 연결의 주요 원천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일의 성격이 바뀌면 삶의 본질도 바뀐다. 내 친구들은 나의 재산이다. 그들을 비축해두려는 탐욕을 용서해주기 바란다. 에밀리 디킨슨.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가 어느 날 부처님에게 말했다.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의 절반이 좋은 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아난다야. 부처님이 말했다. 친구는 거룩한 삶의 절반이 아니다. 그들 모두가 거룩한 삶이다.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살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나이가 들고 생활이 바빠지면 친구는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인으로서의 우리 건강과 웰빙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정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생존력을 높여준다.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종단 연구에서는 70세 이상의 참가자 중 가장 강한 친구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친구 네트워크가 가장 약한 사람에 비해 연구기간인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2% 낮았다. 유방암에 걸린 간호사 2,835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는 친구가 10명 이상 있는 여성은 친한 친구가 없는 여성보다 생존 가능성이 4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웨덴에서 29세에서 74세 사이의 남녀 1만 7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단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이 강할수록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6년 동안 거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런 논거 자료는 무수히 많다. 우리 몸은 우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연결이 증가하면 몸에 측정 가능한 영향이 생긴다. 친구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구,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라오는 협력은 인간을 성공한 종으로 만들고 진화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다. 고대에도 친구와 소속된 무리가 있으면 위험한 환경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 친구는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의 환경에서도 우리 건강을 보호한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급자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물학적으로 우정을 원하게 되어 있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강인한 사람들도 친구를 통해 힘을 얻는다.
연구 파일을 훑어보면 우정을 도외시했던 걸 말년에 후회하는 남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우정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자 가까운 친구가 부족한 건 대부분 자신의 자족감과 독립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친구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이들도 많았다. 나 같은 남자들은 대부분 친한 친구가 별로 없는 걸 후회합니다. 한 참가자는 연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자들이 정서적 독립심이나 극기적인 성향을 타고났고 친밀감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는 없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우정 패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소년들은 나이가 들수록 독립성과 남성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은근한 압박을 받는다. 남성 친구들과 감정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보여질까봐 은연중 걱정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들 사이의 특정한 친밀감이 사라지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필요할 때 항상 동반자가 되어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사회과학자들이 강력한 유대감이라고 부르는 종류의 우정이다. 하지만 가치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자주 만나거나 친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장 유익한 관계 중 일부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다. 우리는 더 큰 인간관계를 갈망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때로는 자기가 인생을 표류하고 있으며 혼자이고 그걸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다. 결코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늦은 때란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 인생 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에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서 긍정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며 더 오래 살도록 도와준다. 이건 문화권이나 전후 맥락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적용되는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 중인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를 종합한 책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을 건강과 행복, 장수로 이끄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건강, 행복, 장수는 모든 인간이 갖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책에 따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대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속성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는 친밀함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친밀함을 공유하는 대상은 주로 가족과 친구입니다. 가족은 부모와 형제자매, 연인과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친구와 동료를 얻는 곳은 크게 네 곳입니다. 학교 등의 배움터, 직장 등의 일터, 취미 등 놀이터, 또는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기타 활동의 터입니다. 친밀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친밀함인데 오랜 세월 알고 지내와서 숙성된 와인처럼 서로 신뢰하고 편안한 친밀함입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친밀함은 유지됩니다. 대신
서로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다른 하나는 정보의 친밀함입니다.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처럼 비록 알고 지낸 시간은 짧아도 평소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며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나의 역사를 잘 아는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나의 현재를 잘 아는 그룹입니다. 최상의 친밀함은 이것을 둘 다 아는 그룹이죠. 나의 역사와 나의 현재 상태 모두를 잘 아는 그룹이 최고의 친밀함을 보유한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최고의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는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노력을 부단히 해나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입해야 하는 노력은 크지만 그 열매는 훨씬 더 큽니다. 해외 전쟁터에 파병 경험이 있는 군인들은 귀국한 후 PTSD, 즉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을 확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전투에서 경험한 죽음의 공포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 심리학자가 치밀하게 연구한 끝에 전혀 다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전장에서 전우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군인들은 목숨을 건 끈끈한 우정과 친밀함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한 인간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런데 제대한 후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만족감이나 친밀함, 끈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울해지고 PTSD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나눴던 친밀한 만큼 친밀한 관계는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겠죠. 그런데 일단 한번 이걸 맛보면 그것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주윤발과 장국영이 주연한 오래전의 홍콩 영화 영웅 본색이 있습니다. 허세가 장렬하는 액션 영화였지만 그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목숨을 건 우정 이야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람객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끈끈한 우정을 보면서 감동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지만 제 기억에 가장 뚜렷하게 남은 장면도 영화 결말 부분에서 주윤발이 친구를 도우러 목숨을 걸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결국 주윤발은 친구의 목숨을 살리고 자신은 죽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네요. 그런데 이런 최상의 친밀함이 아니더라도 작고 사소한 친밀함이라도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느슨하게 연결된 약한 고리가 많을수록 삶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식으로 목숨을 건 우정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별거 없다는 식으로 홀대하지 말고 가능한 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좋은 삶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관심과 친절이 친밀함을 낳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텍스트 메시지로만 대화를 주고받는 경향이 있어서 말로 대화하는 걸 어려워한다고 하죠. 그래서 전화통화 공포증까지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전화통화 시 인사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법, 소개팅할 때 대화하는 법 등을 가르쳐주는 과외 코치도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들은 15분간의 테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마지막 말은 좋은 관계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주제이자 결론이죠. 여기에 제가 명상 수업에서 배운 걸 몇 개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4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기대 치우기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내 상식에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상식적인 기대도 모두 치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절한 거리두기입니다. 불각은 불가원이지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상대의 언행을 감정적으로 자동 반응하지 않고 그저 상대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바라보기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감정과 행복이 출렁인다면 행복한 삶을 만들기는 요원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은 그저 상대의 속마음과 성격과 감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잘 관찰해서 상대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넷째는 파악한 상대의 모습에 따라 내가 어떻게 상대에게 대처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언행을 보이든 나는 평정함을 지키며 상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나 스스로를 천변만화 변화시키며 현명하게 대처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현명함의 기준은 내 삶의 바람직함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할지 연구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에 따라 인간관계를 맺으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나는 편안해지며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물론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하면 됩니다. 저도 직접 경험하고 다른 분들도 관찰해보니 빠르면 몇 주, 늦어도 몇 달 안에 효과를 봅니다. 이 방법대로 해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0이 되는 지점에 다다르려면 눈밝은 선생님의 지도와 코칭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원칙을 이해하고 지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매우 짧습니다. 괴로워하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쁘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기에도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괴로움이나 고민이나 불행한 느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정리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우고 있는 마음 경영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